오늘은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쁨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실체가 얼마나 참혹한지는 모르실 거예요. 18세 소녀였던 정하윤 씨는 평양 근교 음악학교에 다니는 평범한 학생이었습니다. 지도자를 모신다는 영광스러운 말에 속아 선발된 그녀가 마주한 현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지옥이었습니다. 인간을 고깃덩이처럼 취급하는 충격적인 선별 과정과 그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 탈출을 감행한 한 가족의 절박한 여정. 오늘은 정하윤 씨가 직접 경험한 기쁨조 선발의 참혹한 실상을 통해 북한 체제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과연 그녀가 그 끔찍한 과정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평양 근교에서 태어나 자란 정하윤입니다. 18살이던 그해 음악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며 평범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김일성 초상화에 인사를 드리고 수업을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가 해주신 강냉이밥을 먹는 그런 일상이었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수업이 한창인데 갑자기 교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군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의 얼굴이 하얘지면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어요. 동무들, 오늘 영광스러운 일이 있겠다. 한 간부가 말했죠. 목소리가 차갑더라고요. 마치 우리를 물건처럼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라도 뭔가 중요한 순간이라는 걸 직감했거든요. 위대한 지도자님을 가까이서 모실 특별한 인재를 선발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하지만 간부들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지도자님을 모실 인재를 뽑는다면서 왜 여학생들만 바라보는 거죠? 한 간부가 제 앞에 와서 턱을 치켜들었어요. 얼굴 한번 보자. 그 손길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다른 간부는 학생들을 일으켜 세우더니 이상한 검사를 시작했어요. 키를 재고 얼굴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심지어 몸매까지 확인했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마음속으로 생각했지만 입에 담을 용기는 없었어요. 옆에 앉아있던 절친 예린이가 제 손목을 잡더니 꽉 쥐었어요. 예린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보니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왜 그런 표정을 짓는지 몰랐어요. 정하윤 동무, 앞으로 나와라. 제 이름이 불렸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으로 나가는데 간부가 제 어깨를 툭 쳤어요. 좋아, 아주 좋아. 그 말투가 왠지 소름 끼쳤습니다. 간부가 제 목선을 훑어보더니 손톱까지 확인했어요. 깨끗하네. 지도자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도자님이 좋아하신다고요? 무슨 뜻이죠? 축하한다. 당의 부름을 받은 영광스러운 학생들이다. 간부가 선포했을 때 교실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선택받지 못한 학생들은 부러워하며 박수를 쳤지만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선생님도 억지로 웃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죠. 아버지, 어머니, 저 당에 선발됐어요. 아버지께서 처음엔 말을 못하시더니 갑자기 우셨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기쁨의 눈물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두 손을 잡으시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우리 딸이야.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당연한 말씀 아닌가요? 우리 딸이 당의 선택을 받았구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만 목소리에 기쁨보다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물어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지도자님을 가까이서 뵐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리긴 했지만 뭔가 불안했어요. 간부들의 시선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마치 사람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보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에 가니까 선택받은 저희들만 따로 모이라고 했어요. 총 15명이었습니다. 모두 또래 여학생들이었죠. 남학생은 한 명도 없었어요. 간부가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에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을 것이다. 건강검진이라니. 당연한 거겠죠. 하지만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예린이만 유난히 조용했어요.
예린아, 넌 왜 안 기뻐해? 물어봤더니 예린이가 저를 빤히 보더라고요. 눈에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하윤아, 조심해. 정말 조심해. 그날 저녁 가족끼리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분위기가 무거웠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기뻐해야 할 일인데 왜 이럴까요? 뭔가 숨겨진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창밖을 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은 별들인데 오늘은 왜 이렇게 차갑게 보일까요? 마치 경고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날 아침, 저희는 평양 시내 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 분위기가 어제와 달랐어요.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왜인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병원에 도착했는데 입구부터 삼엄했습니다. 군인들이 곳곳에 서 있었어요. 일반 병원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감옥 같은 느낌이었어요. 한 명씩 들어가서 검사를 받을 것이다. 간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복도에 의자가 놓여 있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첫 번째 친구가 들어갔습니다. 10분 후 그 친구가 나왔는데 얼굴이 새하얗더라고요.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다가가서 물어보려 했는데 고개를 저으며 도망가듯 의자에 앉았어요.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나올 때 옷이 흐트러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친구는 아예 울면서 나왔어요. 복도에 공포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차례가 점점 다가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정하윤 동무, 들어가라. 드디어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문 앞에 서니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의사가 아닌 군인 3명이 서 있었습니다. 모두 제게 시선을 고정하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너무 무서웠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보는 것 같았어요. 옷을 벗어라. 한 군인이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예. 깜짝 놀라서 되물었죠. 검사를 위해서 옷을 벗으라고 했다.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갔어요. 어디까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더니 다른 군인이 다가왔습니다. 다 벗어라. 속옷까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건 정상적인 검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었어요. 한 군인이 제 턱을 거칠게 잡더니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예쁘네. 이정훈 동무가 좋아할 만한 타입이야. 이정훈이라니 누구죠? 어쩔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을 벗기 시작했어요. 군인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마치 상품을 평가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봐라. 앉아봐라. 일어나라. 계속 명령을 내렸어요. 의학적인 검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몸매를 확인하는 수준이었어요. 한 군인이 기록지에 뭔가 적더라고요. 합격이다. 이정훈 동무가 직접 확인해 볼 만하네. 또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도대체 이정훈이라는 사람이 누구길래 계속 언급하는 걸까요? 옷을 다시 입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던 예린이가 저를 보더니 달려와서 부축했습니다. 하윤아, 괜찮아?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 있었어요. 예린아, 이게 정상인가? 물어봤더니 예린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전혀 정상이 아니야. 그 순간 예린이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우리는 지도자님을 모시는 게 아니야. 나머지 친구들도 검사를 받고 나왔어요. 모두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충격과 수치,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인 얼굴이었어요. 15명 모두 합격했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린이가 말했어요. 하윤아, 우리 큰일 났어. 왜? 오빠가 그랬어. 이정훈이라는 간부가 있다고. 그게 누군데? 기쁨조 선발 총책임자야. 애들 앞에서 옷 벗기는 걸 즐긴다고 했어.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오늘 겪은 모든 것들이 말이에요. 저희는 지도자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선발된 거였어요. 그것도 아주 끔찍한 목적으로 말입니다. 집에 도착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셨지만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목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지도자님을 모시는 일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속은 거였어요. 완전히 철저하게 속았던 겁니다. 검사를 받은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학교에 가도 집중이 안 됐어요. 계속 그날 일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수업 시간에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예린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보다 훨씬 말이 없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모습을 봤는데 무슨 말인지 들리지 않았어요. 뭔가 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시간에 둘이서 운동장 한 구석에 앉아 있는데 예린이가 말했어요. 하윤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했어요. 뭔데? 우리가 선발된 건 지도자님을 모시는 게 아니야.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오빠가 그랬어. 우리는 기쁨조로 뽑힌 거라고. 기쁨조라는 말을 들으니까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어렴풋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정확히 뭔지는 몰랐거든요. 기쁨조가 뭔데? 예린이가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설명했어요. 고위 간부들이나 외국 손님들 접대하는 여자들이야. 접대라는 말에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접대가 뭔데? 몸으로 하는 접대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몸으로 하는 접대라니. 설마 그런 뜻인가요? 아니기를 바랐지만 예린이 표정을 보니까 제 추측이 맞는 것 같았어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빠가 더 자세히 알려줬어. 예린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정훈이라는 간부가 총책임자야. 그 인간이 애들 앞에서 옷 벗기는 걸 즐긴다고 했어. 아, 그래서 병원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구나. 한번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다고 했어. 그럼 우리는? 그래, 우리는 이미 선발됐어. 예린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우리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상품으로 본 거야. 그때까지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꿈꿔왔던 모든 게 거짓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지도자님을 모신다는 것도 당에 충성한다는 것도 모두 거짓말이었단 말인가요? 예린아, 정말 확실해? 마지막 희망을 품고 물어봤어요. 예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어. 걔도 이런 일에 간접적으로 관련돼 있거든.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아무 말 못했습니다. 부모님께서 저녁을 차려주셨지만 목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그 생각만 났거든요. 제가 기쁨조로 팔려간다는 생각. 하윤아, 왜 그래? 어머니께서 걱정스럽게 물어보셨죠. 어머니, 저 정말 지도자님 모시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더니 어머니 얼굴이 굳더라고요. 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두 분 모두 뭔가 아시는 표정이었어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밤 예린이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어요. 창문을 똑똑 두드리는 소리에 깨어보니 예린이가 서 있더라고요. 급하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린이 상태가 심상치 않았어요. 옷도 엉망이고 얼굴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났어요. 예린아, 무슨 일이야? 하윤아, 나 도망쳐왔어. 어디서? 집에서. 아버지가 나를 팔아넘기려 했어. 팔아넘긴다니.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버지가 기쁨조 들어가면 집안에 특혜를 준다나 봐. 예린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그래서 나를 강제로 보내려고 했어. 그럼 너는? 맞서다가 맞았어. 그리고 도망쳐 나왔지. 예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윤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저도 모르겠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부모님을 깨워서 모든 걸 말씀드렸습니다. 예린이와 함께 거실에 앉아서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기쁨조가 뭔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린이가 왜 다쳤는지. 아버지께서 주먹을 불끈 쥐시더니 벽을 쳤습니다. 이런 개 같은 놈들. 평생 욕을 안 하시던 분이 처음으로 화를 내셨어요. 어머니는 저와 예린이를 껴안고 우셨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몰랐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선발됐고 곧 소집 명령이 내려올 거예요. 그럼 정말 끝이에요. 아버지,
우리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한참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방법은 하나뿐이다. 뭔데요? 이 나라를 떠나는 거다. 탈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온 가족이 침묵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예린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가족이 되는 거네. 어머니께서 예린이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넌 우리 딸이야. 예린이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미소였어요. 다음 날부터 아버지는 이상하게 행동하셨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 계속됐어요. 물어봐도 일 때문에 그렇다고만 하셨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조명훈 오빠가 찾아왔어요. 예린이 친오빠로 평양에서 고위 간부 운전기사를 했습니다. 얼굴이 심각했어요. 예린아, 하윤아, 너희 빨리 떠나야 해. 왜요? 다음 주에 헌신식이 있을 거야. 헌신식이라니.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좋은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오빠 표정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그게 뭔데요? 기쁨조 정식 입단식이야. 한번 들어가면 정말 끝이야. 오빠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너희들만이 아니야. 이번에 선발된 아이들 중에 몇 명은 이미 자살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와 같이 선발됐던 친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견딜 수 없을 만큼 끔찍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 중에 한 아이는 이정훈한테 미리 불려갔었어. 조명훈 오빠가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 인간이 뭘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아. 어쨌든 그 아이는 다음 날 목을 맸어. 우리 모두 침묵했습니다. 그 친구의 마지막 순간을 상상하니까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오빠, 우리 어떻게 해야 해요? 예린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떠나야 해. 지금 당장. 하지만 어떡해요? 아저씨가 브로커를 찾고 계시잖아. 빨리 연결해달라고 해. 그날 밤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늦은 시간이었어요. 얼굴에 피로가 가득했지만 뭔가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그런 표정이었어요. 찾았다.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하셨죠. 정말요? 내일 밤에 만나기로 했어. 하지만 아버지께서 말을 멈추셨어요. 하지만 뭐예요? 돈이 많이 든다. 우리가 가진 돈으론 부족해. 절망스러웠습니다.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돈 때문에 포기해야 한다니. 그런데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집을 팔자. 집을? 응, 이 집을 팔아서 탈출 비용을 마련하자.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결연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집안을 천천히 돌아다니셨어요. 구석구석 만져보시면서 뭔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집이 내 아기 때 첫 울음 터졌던 곳이야.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이 방에서 내가 처음 걸음마를 했고 저기서 첫 말을 했지. 어머니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건 내 미래야.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참으셨습니다. 집을 파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급하게 팔면 의심받을 수 있었거든요. 조명훈 오빠가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빠,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지. 하지만 너희를 그냥 둘 순 없어. 오빠가 예린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8년 전에 내가 아들을 잃었거든. 그 애도 이런 식으로 끌려갔어.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뭐라고요? 내 아들도 특별 선발됐다고 했지. 나중에 알고 보니 아동 노동력 착취였어. 오빠 목소리가 쓰라렸습니다. 그때 내가 막지 못해서 그 애는 돌아오지 못했어. 그제야 오빠가 왜 이렇게 도와주는지 이해했어요. 자신이 구하지 못한 아들을 예린이에게서 보는 거였어요.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오빠의 다짐이 묵직하게 들렸습니다. 사흘 동안 정신없이 준비했습니다. 집을 팔고 필요 없는 물건들을 정리하고 브로커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조명훈 오빠가 은밀하게 정보를 전해줬습니다. 이정훈이 너희들 명단을 계속 확인하고 있어. 왜요? 헌신식 전에 미리 몇 명을 불러서 시험을 해보려는 것 같아. 시험이라니. 무슨 시험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어요. 드디어 탈출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일주일 후 새벽 2시.
그 일주일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매일매일이 마지막일 수 있다는 생각에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에 갔던 날이 기억나요.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구나. 하지만 아쉬워할 여유는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했거든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별이 유난히 많이 보였어요. 저 별들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자유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곳이 있을 거라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새벽 2시에 집을 나섰어요. 가방 하나씩만 들고 말입니다. 평생 살던 집을 뒤로하고 떠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브로커 천비룡이 약속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계 조선족으로 보이는 40대 남자였어요.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얼굴에 말도 별로 없었어요. 돈 다 준비했나? 인사도 없이 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아버지께서 가져온 돈을 건네주셨어요. 집을 팔아서 마련한 돈이었습니다. 천비룡이 돈을 세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차를 타고 북중 국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길이 험했어요. 포장도로가 아닌 흙길을 달렸거든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모두 긴장해서 말이 없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천비룡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도 8년 전에 아들을 잃었어. 뜬금없는 이야기였습니다. 뭐라고요? 그 애도 이강 건너다가 얼음이 깨져서 빠졌지. 천비룡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거야. 다른 가족들은 살려내려고. 그제야 이 사람이 왜 이런 위험한 일을 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몇 명이나 도와주셨어요? 예린이가 물어봤어요. 정확히는 모르겠어. 200명은 넘을 거야. 200명이라니. 그 많은 사람들이 천비룡의 도움으로 자유를 찾았다는 뜻이었어요. 2시간 정도 달렸을까? 천비룡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서 걸어가야 해. 밖을 보니까 두만강이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강물이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 주변에는 철조망이 쳐져 있었어요. 군인들이 순찰을 도는 구간이라고 했습니다. 언제 지나가야 해요? 순찰이 지나간 직후가 가장 안전해. 약 30분 간격이야.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길었어요. 추위도 추위였지만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만약 걸리면 어떻게 될까? 온 가족이 정치범수용소에 끌려갈 거예요. 저기 불빛 보여? 천비룡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멀리서 손전등 불빛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순찰 나온 군인들이었죠. 저들이 지나가면 바로 출발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예린이도 제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말없이 강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이게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군인들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이야. 천비룡의 신호와 함께 우리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철조망 아래로 기어들어가야 했습니다. 옷이 찢어지고 손에서 피가 났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드디어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얼음 위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차가운 게 아니라 무서워서 떨린 거였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어. 천비룡이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어요. 중간쯤 왔을 때 끔찍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멈춰. 천비룡이 소리쳤습니다. 여기 얼음이 약해. 내 아들이 빠진 곳이 여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천비룡의 아들이 바로 이곳에서 목숨을 잃었다니. 그런데도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야 해. 우회로를 택해야 했어요.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순찰 시간을 계산하면 위험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시 불빛이 보였어요. 순찰대가 예정보다 빨리 돌아온 거였습니다. 뛰어! 천비룡이 외쳤어요. 우리는 미끄러지는 얼음 위에서 필사적으로 뛰었습니다. 예린이가 넘어졌어요. 얼음에 미끄러져서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뒤돌아가서 예린이를 일으켰어요. 괜찮아? 응, 괜찮아. 빨리 가자. 불빛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우리를 발견하면 끝이에요. 총소리가 날 수도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죽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중국 쪽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뒤돌아보니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제가 태어나고 자란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되었어요. 성공했어. 천비룡이 처음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자유야. 그 순간 예린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서로 껴안고 우셨어요. 우리는 해냈습니다.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난 거예요. 인간으로 살 권리를 되찾은 거였습니다. 내 아들도 이렇게 자유를 만났을 거야. 천비룡이 하늘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아저씨. 예린이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이제 시작이야. 그날 밤 중국의 한민가에서 잤습니다. 딱딱한 바닥이었지만 꿀잠을 잤어요. 자유의 땅에서 자는 첫날 밤이었거든요. 꿈에서 별들이 춤을 추는 걸 봤습니다. 그 별들은 모두 희망의 빛이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 태국을 거쳐 한국까지 오는 길은 길고 험했습니다. 한 달 넘게 걸렸어요. 여러 번 체포될 뻔했고 배고픔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한 의지만큼은 꺾을 수 없었거든요. 드디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서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정말로 자유의 땅에 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공항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주었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어요. 온 가족이 공항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조사 과정이 있었어요. 왜 탈북했는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북한에서 신문 받을 때와 비슷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은 죄인이 아닙니다. 한 국정원 직원이 말했어요. 당신은 살아남은 용사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저희를 배신자라고 했을 텐데 여기서는 용사라고 하네요.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교육받는 곳이에요. 처음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시설이 너무 좋았거든요. 개인 방도 있고 식당 음식도 맛있었어요. 하지만 첫날 밤은 힘들었어요.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왔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예린이가 옆방에서 뛰어와서 저를 안아줬어요. 왜 울어? 모르겠어. 그냥 울고 싶어. 나도 그래. 안전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 우리는 서로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뒤섞인 복잡한 눈물이었어요. 다른 탈북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저희처럼 힘든 과정을 거쳐온 사람들이었어요. 각자 사연은 달랐지만 자유를 찾아온 건 똑같았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지냈어요. 교육 내용도 신선했습니다. 인권에 대해 배울 때가 가장 인상 깊었어요.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성별, 나이, 출신에 관계없이 모두 평등합니다. 북한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여자는 남자보다 낫고 성분이 나쁘면 차별받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중한 존재라고 했어요. 성평등에 대한 수업도 있었어요. 여성도 남성과 똑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선생님 말씀에 눈물이 났어요. 제가 북한에서 당했던 일을 생각하니까 더욱 그랬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예린이가 화장실에서 조용히 흐느끼고 있었어요. 예린아, 왜 그래? 하윤아, 나 인간이구나. 뭐? 여기서는 우리를 인간으로 봐줘. 물건이 아니라. 맞는 말이었어요. 하나원 직원들은 저희를 인간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존중해주고 배려해주었어요. 이런 게 진짜 인간다운 대우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어 교육도 받았어요. 북한 말과 한국말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발음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달랐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컴퓨터 교육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 사람들이 컴퓨터를 쓸 수 없었거든요. 인터넷이라는 것도 처음 접해봤어요.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알게 됐습니다. 심리 상담도 받았어요.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트라우마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치료받으면 나아질 수 있어요. 그 말에 위로가 됐습니다. 3개월 교육 과정이 끝나갈 무렵 면담이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상담사가 물어봤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제 대답이었습니다. 평범하게요? 네.
사람답게 살고 싶어요. 상담사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가장 소중한 거예요. 하나원을 나오는 날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가족 4명이 함께 찍은 첫 번째 자유로운 사진이었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하나원을 나와서 정착한 곳은 경기도의 한 작은 도시였어요. 정부에서 제공해준 임대 아파트였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우리만의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우리 가족만의 집을 갖게 된 거죠. 아파트 열쇠를 받았을 때 아버지께서 우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 집이구나. 평생 남의 집, 국가의 집에서 살았던 분이 처음으로 주인이 되신 거예요. 어머니도 방마다 돌아다니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첫날 밤 모두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조용해서 그랬어요. 북한에서는 밤에도 선전방송이나 이웃 소음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자유의 고요함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아버지는 근처 공장에 취직하셨어요. 기술자 경력을 인정받아서 금방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여기서는 실력으로 평가받는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마트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계산기 사용법을 몰라서 헤매셨지만 금세 익히셨습니다. 손님들이 참 친절하다. 어머니 말씀이었어요. 북한에서 장마당 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죠. 저는 검정고시를 준비했어요. 빨리 한국 사회에 적응하고 싶었거든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데 신기한 게 많았어요.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좋았습니다. 예린이는 미용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하윤아, 나 미용사가 되고 싶어. 좋은 생각이야. 여기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았어요. 어느 날 저녁 뉴스에서 북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사일 발사 뉴스였어요. 순간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저기 내 친구들 아직도 있어. 예린이가 중얼거렸어요. 우리와 함께 선발됐던 아이들 말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그 아이들은 아직도 지옥에 있을 거예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죄책감이 들었거든요. 왜 우리만 살아나왔을까? 다른 아이들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감정을 생존자 죄책감이라고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파트 옆집 할머니는 특히 친절하셨어요. 김치도 나눠주시고 한국 생활 적응하는 법도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자유야. 하고 싶은 대로 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어느 날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누군가 저희를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지만 계속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북한에서의 감시 체험이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거였죠. 하윤아, 괜찮아? 예린이가 물어봤어요.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리 없어.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하지만 그 불안감을 떨쳐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밤에 산책을 나갔어요. 도시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꿈이 있는 거죠. 이 조명 하나하나가 자유의 증거야. 공원에 앉아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봤던 별과 똑같은 별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보일까요? 자유롭게 바라보는 별은 더 밝게 빛나는 것 같았어요. 하윤아. 예린이가 옆에 앉았어요. 우리 정말 잘 나왔지? 응, 정말 잘했어. 그런데 가끔 미안해. 혼자만 행복해도 되나 싶어서. 그 마음을 이해했어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지만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잘 사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거고.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누구도 우리를 물건 취급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우리의 꿈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니까요. 침대에 누워서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자유로운 하루가 될까?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자유라는 게 이런 거구나. 매일매일이 선물 같은 거구나. 한국에 온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많은 게 익숙해졌어요. 한국말도 자연스럽게 나오고 생활 패턴도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어요. 그 짐은 바로 제가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기쁨조 선발 과정에서 당한 모욕과 상처들.
이정훈이라는 간부의 차가운 시선과 무자비한 명령들. 그 기억들은 여전히 저를 괴롭혔어요. 어느 날 국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북한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해달라.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그 일을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무서웠어요. 하지만 예린이가 말했어요. 하윤아,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누가 말해? 하지만 무서워. 북한에서 보복할 수도 있잖아. 나도 무서워. 그래도 해야 해. 예린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도 북한에는 우리 같은 아이들이 있을 거야. 그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고통을 받는 여자아이들이 있을 거예요. 이정훈 같은 인간들의 손에 넘겨지는 아이들이 말이에요. 국정원에서 공식 인터뷰를 했어요. 카메라 앞에 앉아서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점점 담담해졌습니다. 기쁨조라는 건 지도자를 모시는 게 아닙니다. 권력자들의 성적 욕구를 채워주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했어요. 이정훈이라는 간부가 직접 저희 앞에서 옷을 벗으라고 명령했어요. 18살 소녀들을 상품처럼 품정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었어요. 카메라 너머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니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가슴에 담아둔 이야기를 드디어 세상에 꺼낸 거니까요. 더 이상 혼자 감당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진실은 빛을 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인터뷰가 방송된 후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어요. 북한 체제의 야만성에 대해서요. 동시에 저희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용기 있는 증언 고맙습니다. 덕분에 진실을 알게 됐어요. 당신은 진짜 용사입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서 보람을 느꼈어요.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북한에서는 저희를 비난하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배신자들의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이정훈의 이름까지 거론하며 훌륭한 간부를 모독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더 큰 기회가 왔어요. 초등학교에서 강연 요청을 받은 거예요. 아이들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알려달라.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강연장에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제 이름은 정하윤입니다. 저는 북한에서 온 새로운 친구예요. 아이들이 관심 있게 바라봤어요. 여러분은 자유가 뭔지 아나요? 한 아이가 손을 들었어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요. 맞아요.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자유예요.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자유가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고 말하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 아이가 예상치 못한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 근데 왜 북한은 그렇게 만들었어요? 순간 대답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건 복잡한 이야기야. 잠시 멈춘 후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을 아는 거야.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고. 강연이 끝나고 한 아이가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하윤 선생님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이 자유의 소중함을 느꼈다는 게 기뻤거든요. 용감하다는 건 무섭지 않다는 게 아니야. 아이에게 말해줬어요. 무서워도 옳은 일을 하는 게 진짜 용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의미가 있는 거구나. 그리고 아직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계속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날 밤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우리 정말 잘 선택했지? 당연하지. 아버지께서 대답하셨어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진짜 조국이야.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어요. 하윤아, 내가 용기 내줘서 고마워. 다른 아이들도 희망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예린이도 제 손을 잡으며 웃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제게 딸이 생긴다면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그때 떠오른 이름이 있었어요. 자유.
네, 제 딸의 이름은 자유가 될 거예요. 이 땅에서 자유롭게 태어나고 자유롭게 살아갈 제 딸. 그 아이는 저와 달리 처음부터 자유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거예요. 누구도 그 아이를 물건 취급하지 않을 거고, 누구도 그 아이의 꿈을 빼앗지 못할 거예요. 그 아이는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고,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한 이유가 충분합니다. 우리가 인간답게 숨 쉴 수 있는 이 땅이 바로 진짜 조국이에요. 여기서는 진실을 말할 수 있고, 꿈을 꿀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정훈 같은 인간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북한에 남아있는 모든 아이들도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까지 저는 계속 이야기할 거예요. 진실을 말하는 것. 그것이 제가 자유를 얻은 이유니까요.